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 사는 일이 더욱 팍팍해졌는지 뉴스만 틀면 나쁜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딸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아마 오늘 제가 청자님들께 들려드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다들 이해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제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간단하게 제 지금까지의 인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은 말이죠. 아마 제 사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농사를 짓기는 하는데 그 농사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짓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것도 미역 농사를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바다 하면 아주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보통 여름이면 바다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 왜 이 땡볕에 바다를 간다는 거야? 하고 젊었을 땐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바닷가 마을 출신이다 이러면 다들 신선한 회나 해산물들 많이 먹겠네? 하면서 좋겠다 하시는데 바닷사람이라고 무조건 해산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특히나 수산 관련된 것들만 입에 대면 비린내 때문에 톡까지 나올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랐으니 제 어렸을 적부터 꿈은 바닷가를 벗어나 육지,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맞는 짠내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짜증이 날 정도로 육지 생활에 대한 갈망이 짙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코피를 쏟을 정도로 공부에 시간을 쏟았고 그 결과로 전 수도권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딸내미, 주변에서는 좋겠다 말했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돈 많이 드는 서울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국립대를 가길 원했거든요. 어차피 제 성적이면 전액 장학도 어렵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더 반항심이 들어 수도권 대학들만 찾아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집구석 당장이라도 탈출하자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전 결국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고 짐도 대충 싸서 바로 상경하게 되었고요. 부모님의 도움은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쓰기엔 턱없이 모자랐기에 자취하면서 온갖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서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젠 부모님도 포기했는지 가끔 언니 동생이랑 같이 해서 만나게 되는 날이면 이제 저보고 서울 사람 다 됐네 하면서 추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에 괜히 저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족들과 난 달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연애하겠다며 미팅도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약간 늦었다 싶은 나이에 결혼도 하게 됐죠. 남편은 그야말로 열정맨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박하고 어른스럽지만 어딘가 애 같은 면도 있는 재밌는 사람이었죠. 절 항상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결혼까지 결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는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것이 보통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일에 귀천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요. 저 역시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멋모르고 친구들의 너희 집은 뭐해? 하는 말에 미역 농사한다 대답을 하니 돌아오는 시선이 전과 달라진 친구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죠. 저는 시댁에서도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그런 제 친구들과는 달랐죠. 무슨 소리야. 그 거대한 바다에 농사를 짓고 산다는데 굉장하지. 그래 맞다. 요즘은 농사꾼들이 오히려 진정한 서민갑부라는데 혹시 너희 집도 그런 거 아니냐? 그나저나 사돈들이 그런 일을 하니 우리가 뉴스 좀 잘 챙겨봐야겠구나.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부도 묻고 해야 할 테니 말이야. 시부는 자연스럽게 농담까지 곁들이면서 저희 친정을 좋게 봐주었고 저희 집이 미역 농사를 한다는 말에 시모는 기상청 정보 감시하듯이 봐야겠다 하며 말해주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저는 미디어에서나 보던 그런 고부 갈등은 겪지 않고 잘 살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사귀기 전부터 좀 특출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축구였어요.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는 일이 뭐 대수냐 하시겠지만 푹 빠져들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거든요. 연애 때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귀엽게 보였는데 정작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고 신혼을 열심히 즐기면서도 남편은 취미로 하는 풋살 모임은 절대 빠질 수 없다며 주말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버리곤 했는데요. 신혼 때야 그렇게 나가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남편이 부지런하고 좋다 싶었지만 이게 정도라는 게 있어야죠. 아이가 생기면 좀 자제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자제라는 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고 솔직히 속으로 이럴 거면 축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한 게 제가 임신했을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그놈의 축구 사랑에 푹 빠져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루는 임신한 제가 갑자기 닭강정이 땡긴다 싶어서 남편의 귀가에 맞춰 닭강정 좀 사오라고 했더니 글쎄 그날은 무슨 프리미어 리그인지 뭔지가 열리는 날이라며 아침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풋살 모임 사람들이랑 그 경기를 꼭 봐야 한다고 말이죠. 이러니 제가 어떻게 축구하고 결혼하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겠어요? 임신하면 안 그래도 기분이 들쭉날쭉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축구 하나에 온 관심을 쏟으며 임신한 저를 등한시하는 것 같을 때마다 제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불만이 폭발해버렸죠. 당신은 그놈의 축구!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애가 정말 반갑기는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매번 주말마다 하는 풋살에다가 매번 나 리그 보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 당신은 임신한 내가 신경 쓰이지도 않아? 저번만 해도 그래. 임신한 아내가 닭강정 좀 먹고 싶다는데 그 프리미엄인지 뭔지 때문에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침에 들어왔잖아. 제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은 처음엔 자기 할 말을 하더니 그 뒤로는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니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라 이날 뒤로는 축구 대신 저를 잘 챙겨주나 싶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한 가지 때문에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면 참 다행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할 말이 정말 참 많습니다. 거기다 애를 낳고 난 뒤에는 더 경악할 일들이 많아요. 주말 독박 육아는 당연했고요. 오후까지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애를 겨우 재웠더니 밖에서 축구 보던 남편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다고 아주 혼자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그 바람에 겨우 잠든 애는 그 소리에 놀라 다시 깨서 울고불고. 그날은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사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고 뭐고 진짜 저놈을 그냥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릴까 싶을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죠. 아무튼 그래서 전 고부 갈등 없어 좋다 생각했더니 축구 사랑 남편 때문에 진짜 환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옹알이도 시작한 무렵이 될 쯤에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남편들은 딸아이만 보면 그렇게 팔불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딱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그런 딸을 낳아준 저에게도 그제서야 고마운 마음이 생겼는지 아이가 말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저희만의 시간을 즐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는 서로 늦은 나이에 본 첫손녀였다 보니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아이를 봐주시곤 했어요. 어머님한테 자꾸만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서 어쩌죠? 이 사람이랑 오랜만에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애가 걱정이라서. 그게 무슨 걱정이니? 이렇게 몸 건강한 시부모가 옆에 있는데. 애는 걱정 말고 오늘은 아들 녀석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오렴. 혹시 아니? 둘째 덜컥 만들어 올지. 혹시나 부탁하는 제가 부담이라도 느낄까 싶어서 시모는 이렇게 농담을 곁들이곤 했는데 정말 제가 고부 갈등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결혼 초반에 남편의 그런 행동에 더해 고부 갈등까지 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견뎠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의 데이트를 즐길 때마다 한 번씩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곤 했는데
문자를 본 남편이 답장할 생각도 않고 그대로 핸드폰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야 저도 급한 연락 아니야? 걱정을 했지만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이라는 것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봤던 남편의 핸드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애교가 가득 담긴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요즘은 내 생각 안 해?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자한테 이 야심한 시각에 전화가 온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폭발했죠. 당신 저번에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했지. 여자였어? 핸드폰 줘봐. 어디 사는 누군지 나도 알아야겠으니까. 무슨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보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여자는 무슨 그냥 이상한 여자야. 저번부터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댓글을 안 해도 자꾸만 연락하더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언제부터 그런 연락 받은 건데? 설마 예전에 우리 수영이 어머님께 맡겨두고 데이트 나갔을 때 왔던 그 문자도 그 여자였어? 아니야. 그리고 정말 나 당신이랑 우리 수영이밖에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왠지 모르게 과민 반응하며 변명을 하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이날은 이대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표정이 정말 무심한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저는 남편의 태도를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 일은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런 남편의 연락이 저에게 걸릴 때마다 남편에게 누구냐 물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누군지 모른다고만 하니 이제 참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연락이 오면 차라리 차단을 해. 핸드폰에 차단 기능 있는데 뒀다 뭐해? 나도 진작에 차단했어. 차단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연락이 온다고. 뭐?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찾는 사람 아니라 하는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래. 나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이 연락 올 때마다 당신이 그렇게 곤두서서 뭐라고 그러는데 나라고 이 연락 오면 기분이 좋겠어? 처음에는 남편도 관심이 있어서 차단을 안 한 건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그 사람을 차단한 상태더군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차단을 했다 하니 그날도 그대로 넘어갔죠. 그러다 하루는 그 전화가 와서 남편이 그만 좀 해라 소리를 지르니 이젠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뺏을 기세로 손을 뻗어 누구냐, 차라리 나 바꿔줘라 말을 했죠. 당신 정말 그 사람 차단한 거 맞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가 와? 내가 그 미친년한테 말할 테니 전화 바꿔봐. 아니,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니까. 왜 자꾸만 내 전화기까지 손을 대려고 그래? 아무리 부부라도 이건 사생활 침해야. 지금 당신 행동이 사람 의심스러워 보이게 하잖아. 차단 정말로 한 건 맞아?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건 아니고? 뭐? 바람? 당신은 내가 이 미친년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솔직히 예전부터 의심스러웠다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제 보니 당신 태도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신 짐작이잖아. 그걸 왜 자꾸만 내 탓을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제 큰소리와 행동에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내가 차단했다 했잖아. 뭐가 그리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홧김에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의 직업이 매입 관련된 일인데 이번에 강원도 쪽 공장에서 일이 생겨 발주 물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일 출장을 가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싸운 직후 내가 집구석에서 불편해서 쉴 수나 있겠어? 하면서 나가버린 겁니다. 이 야밤에 강원도 가는 산길을 간다고 나간 거예요. 하필이면 이날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물론 그 전화기 너머의 여자 때문에 화는 났지만 험한 길을 가겠다는 남편을 붙잡고 말렸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전화로 그냥 집에서 쉬고 나가라. 내가 차라리 친구 집에 잠깐 가 있겠다 말하려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날 씩씩거리며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강원도 산길을 달리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편의 차 앞으로 뭔가가 빠르게 슉 하고 지나갔는데 산짐승 같아 보였어요.
고란이나 사슴 같은 종류 같았죠. 남편은 놀란 마음에 그거 피하겠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하필이면 방향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너무 갑작스럽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참 허망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었죠. 경황이 없어 늦게 남편의 죽음을 알렸는데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모님은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정말 쓰러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안고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시부모 모두 저를 안아주셨고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남편의 장례까지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소식은 정말로 갑작스러워서 저 남해에 사는 부모님도 헐레벌떡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식이야, 다 거짓말이지 하면서 남편의 죽음을 쉽게 믿지 못하셨고요. 친정아빠는 어떻게 된 일이냐 저에게 먼저 확인을 하려 하셨죠. 만약 앞서 봤던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장례 치르기 전에 봤다면 저는 제대로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 어린 제 딸이 옆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죽음을 기리기도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평소 철이 없어서 언제 철이 들여나 싶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소중한 남편이었어요. 저랑 연애만 3년, 결혼 생활을 6년이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싸늘하게 식은 모습을 보니 그간 남편과 있었던 행복한 기억, 소중한 추억들이 머릿속을 주마등 마냥 스쳐 지나갔죠. 밉다 해도 저에겐 엄청나게 많은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지금 이런 기분에 남편 없이 못 살 것만 같은데 이제 겨우 4살 된 저희 딸은 어떻겠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너무 막막한 심정이더라고요. 돈 문제냐고요? 돈 문제만 있었다면 참 다행이겠죠. 저 역시도 어쨌든 사회생활 뼈가 굵어 잘 버는 나름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정신적 지주이자 제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무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위로가 있었다 한들 저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거의 정신줄을 놓고 살았어요. 장례식 때만큼은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도 남편의 관이 화장되는 순간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었죠. 그런 저를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을 방문해서 난장판이 된 집을 치워주셨고요.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회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 이런 짓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일을 하기에는 시부모님도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역시 저희 집을 오곤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경우에는 집이 멀다 보니 자주 오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집은 난장판에 애가 울어도 달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절 보다 못한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를 끌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바에 친정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낫겠다면서 말이죠. 너 이렇게 지낼 거면 당장 집으로 내려와라. 어떻게 양서방이 갔다고 애를 저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물론 저는 거기에 저항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 계속 머물 거라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부모님이 절 찾아온 걸 이미 시댁에도 말했는지 그날은 시모까지 와서 저보고 그냥 부모님 따라 당장 본가로 내려가라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줄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말이죠. 예, 아가. 우리 아들 녀석이 너 이러는 거 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 괜히 이렇게 줄초상 치르는 거 바라지도 않을 거다. 너도 알지? 그러니 이번엔 사부인 말에 따라 친정이 이럴 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법이다. 맞아.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있는다면 저기 수영이는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 같이 내려가자. 안사돈한테 지금까지 신세졌으니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마. 남편의 엄마인 시모마저 이러고 나오니 일단은 저도 고집을 꺾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 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의 편이라는 시모까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고집을 꺾고 내려간 집에서 딸은 부모님의 손에 이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요. 제 생활 역시도 활기를 조금씩은 찾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한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진다는 둥, 원래 일하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니 집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거라는 둥. 이런 이유로 저는 부모님의 손에 끌려 미역 농사를 도와야만 했죠. 그런데 왜 농사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육지도 힘든데 하물며 배 타고 나가서 바다 위에서 하는 농사니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만 일을 시키는 부모님의 왜 그러시냐, 나 좀 내버려둬라 말을 해도 억지로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엔 그냥 체념을 하고 농사를 거들었는데 이게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역 농사라고 해도 사실 논에서 하는 농사들이랑 크게 다른 것이 없거든요. 자주 나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 미역줄기들 한 번씩 봐주고 수확할 때가 되면 또 나가서 열심히 걷어주고. 다만 육지가 아니라 바다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힘들 뿐. 저와 가족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면 제 딸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마을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대부분은 엄마나 아빠가 번갈아서 아이를 케어해 주셨지만 다 같이 나가야 할 때면 마을 어르신께 아이를 부탁했죠. 아무래도 아직 시골에서는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아이는 더욱더 보기 힘든지라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을이 환해진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진해서 아이를 맡아주시곤 했죠. 어렸을 적 저도 신세를 많이 졌던 마을이라 크게 해코지나 이런 부분은 걱정도 안 했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부지런한 생활에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나 우울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 저의 우울한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도 무척이나 괴롭고 힘드셨을 텐데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모자라 일까지 시키냐고 힘들다고 난리치는 저를 온전히 다 받아주시며 정신 차리게끔 보살펴 주신 걸 생각하니 뒤늦게야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뒤로는 더욱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자 노력을 부단히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계속 부모님께 신세를 지는 것도 불효다 생각해 말했죠. 내 스스로가 건강해진 것 같아 이제 올라가 보겠다고. 혹시라도 안 된다 하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말을 준비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더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어서 올라가라고, 짐은 택배로 붙여줄 테니 딸이랑 편하게 몸만 먼저 올라가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도착한 우리 집. 딸아이도 금방 아빠랑 살던 집에 왔다는 걸 알고는 엄청 기뻐했어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친 사람이 바로 이웃집 아주머니였는데 저보다 먼저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까지 했죠. 제가 고향에서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예로 아주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의 평화 같은 느낌을 받았죠. 아무튼 그렇게 마주친 이웃집 아주머니. 평소 친하게 잘 지내던 분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저도 딸아이 따라 얼른 달려가 인사를 했죠. 평소 아주머니 친정에서 농사를 지었다 고춧가루 같은 것도 나눠주시던 분이기에 저희한테는 감사하면서도 반가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밝은 얼굴로 다가갔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절 보자마자 하는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었어? 매일같이 남편이 축구 때문에 자기 등한시한다 그러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만 밤마다 아주 난리던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기라도 한 거야? 둘째 가지려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요? 저희 남편 1년 전에 사고당해서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농담도 참.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 사이에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요즘 정말 둘째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던 거 아니야? 매번 그 집에서 아주 하하호호 난리도 아니더만. 지금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정말로 1년 전에 사고당해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저 친정에 내려갔다 이제 왔는데 사람 소리는 무슨... 제 말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소리 들린 건 뭐냐면서 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들렸던 소리는 뭐람?
분명히 그 집에서 남자 소리랑 여자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정말 자기 아니야? 정말로? 그럼 그 집 남편이 정말로 사고?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설마 그럼 저희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둘이서 사색이 되었죠. 결국 아주머니의 그 말은 집에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장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정말로 집안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사람 웃는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남자 목소리도 들리고. 저희 집이어서 그랬을까요?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이니 뭐라고 말하는지는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남편 목소리 같았습니다. 전 너무 기겁해서 아주머니께 일단 혼자 들어가 볼 테니 딸 좀 부탁한다 맡겼죠. 아이고, 조심해야 해. 세상에, 난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방에서 깨가 쏟아지니 그냥 자긴 줄 알았는데.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질러. 아주머니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지 흔쾌히 아이를 데리고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보고 혹시 일 생기면 빠르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부르라며 하고 말이죠. 저는 긴장감에 절로 침까지 꿀꺽 삼키면서 집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혹시나 괜히 조심스럽게 열었다가 저 역시도 안에 있는 괴한에 도망치지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주한 불청객은 세상에 잊을 수도 없는 얼굴이었죠. 바로 남편의 전처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남편 전처 얼굴을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이제야 말해드리는 거지만 남편은 원래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나이가 좀 있고 집이 미역농사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도 환영해 준 것은 이런 남편의 사정 때문이기도 했죠. 시부모님과 처음 만나던 자리에서는 오히려 자기 못난 자식 데려가줘서 저한테 고맙다면서 저희 결혼을 허락했던 거거든요. 남편은 28살에 7년이나 연애한 여자와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근데 애는 없고 혼인신고는 안 해서 사실혼 상태. 후적은 깨끗했기에 전 남편을 특별히 나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여자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 바람난 남자를 따라 외국으로 남편 몰래 도망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그 여자의 얼굴이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 마주치면 아주 상종도 하지 마라 하시며 관상은 과학이라며 전처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며 말했던 시모였어요. 당시 시모가 해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의 전처,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아니? 연애할 때도 그렇게 옆에서 떼어놓고 싶었는데 뭐에 코가 꿰인 건지 우리 말은 곧 죽어도 듣질 않더니 결국 이혼까지 당하고. 아휴, 그분이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나 봐요? 말도 마라. 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 집 바람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애가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게다가 사귄 기간이 좀 기니? 무려 7년이다, 7년. 만약 애가 있었으면 초등학교 보내니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무렵이라 시모는 남편이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저에게 최대한 모자란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해해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이 가끔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식을 나가는데 그 연락을 준 사람이 남자거나 하면 제가 남편에게 의심했던 것처럼 남편 역시도 저를 많이 의심하곤 했어요. 아이를 낳고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었지만요. 사실 그래서 더욱 축구라는 취미에 빠지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집중할 거리가 생기면 다른 곳에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되잖아요. 아마도 남편의 자기 방어 같은 느낌으로 만든 취미가 축구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제법 많았어요. 친정에서 보기에는 남자가 왜 저렇게 결혼식 준비에 익숙해?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이런 자세한 사정들을 시모에게 전달해 들었으니 제가 전처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전처의 외국 생활은 본인이 상상한 대로가 아니었는지 금방 바람난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시모가 알려주셨는데 진짜 걔가 얼마나 웃긴 앤지 너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을 때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구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가 이상한 놈한테 코가 끼어서 그런 거라고. 내 아들 녀석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다. 그날의 기억이 똑똑히 나는지 시모는 얼굴까지 빨갛게 변해서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사기꾼이었다고.
자기는 사기꾼한테 잠시 넘어갔을 뿐이었다고. 내 아들이 본인의 하나뿐인 인연이었다고 말이야. 아휴, 어이가 없지. 그러면서 생활비까지 주면 안 되냐면서 뻔뻔하게 구는데 정말 이게 미쳤나 싶었다. 그래서 얼른 너랑 결혼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야. 시모의 말에 뭔가 나라는 사람을 대체제로 사용한 것 같아 기분은 영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딱히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그 여자가 아주 질린다는 듯이 학을 뗐고 말이에요. 사실 이혼한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시 재결합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었잖아요.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 다짐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이런 흠을 가진 남편을 친정에 얘기한다면 싫어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에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어차피 남편의 호적은 깨끗했으니까요. 문제될 건 전혀 없었다 싶었죠. 아무튼 이런 과거를 가진 남편의 전처.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끌어내려 했고 그 여자는 여기가 지 남편의 집이라며 버티려 하더군요. 내가 왜 내 남편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나갈 사람은 당신이야!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저기요. 당신이랑 제 남편은 이미 헤어진 게 벌써 몇 년은 지났는데 무슨 내 남편 타령이야. 그리고 남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없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왜 이러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왜 내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해?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라고! 전처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소리를 쳤죠. 그런데 이 전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자 말하니 받아줬던 사람이야. 너보다 내가 더 오래 만나고 먼저 만난 내 인연이었다고. 너지? 네가 내 남편한테 하는 내 연락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날 이토록 모른 척할 리가 없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 외에 예전에 남편하고 자주 싸웠던 여자의 연락, 그게 바로 전처였더라고요. 차단을 해도 남편의 번호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남편에게 연락했던 겁니다. 거기에 질린 남편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연락을 씹었던 거고요. 아마 저 모양인 여자이기에 저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것이고 전화는 더더욱 바꿔줄 수 없었겠죠. 장난꾸러기였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함부로 번호를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차단을 해도 계속해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알던 거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남편이 죽기 전에 거의 스토킹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 그 사람 회사도 알고 있고 그 사람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연락도 그랬는데 네가 니년이 나타나고 난 뒤로 그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해. 다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그리고 뭐? 당신 지금 당신 입으로 우리 남편 스토킹했다 자백하는 거야? 이거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분명 본인도 괴로웠을 텐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죽은 남편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체 얘기 계속 듣는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일단 고조된 마음 진정시키고 우리 집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니 부끄럽지도 않은지 외국에서 배운 몰래 문따기 스킬로 열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문 따는 게 얼마나 쉬운데. 미국에서는 전부 알고 있는 사실들이야. 이것 봐. 당신처럼 모자란 사람은 그 남자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내 남자 옆에서 있겠다고 난리야?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이 전처의 말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도어락도 푸는 방법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공유하고 사는지. 게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왜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너무 소름 돋는 게 전처가 제 남편과 본인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우리 집 TV에 크게 틀어놓고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옷을 끌어안으며 혼자만의 추억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실 소파 근처는 그 흔적들로 가득했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이 미친 여자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이 미친 여자가 딸에게도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싶어서 얼른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니 저를 걱정한 이웃집 아주머니가 센스 있게 경찰을 불러주었고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남편의 전처를 바로 주거침입죄로 끌고 갔습니다. 전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지가 남편의 현 아내라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라고 저를 끌고 가야 한다 말을 하더군요. 정말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처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주거침입 말고도 죄목이 또 나왔다고 해요. 고녀는 생활비 벌겠다며 저희 집에 있던 물건까지 중고로 팔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의 정황만으로도 딱 눈이 마주쳤던 당시 제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집에 출동했던 경찰이 눈썰미가 좋았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은 그 여자를 주거침입과 절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선처나 합의 같은 것은 일절 없었고요. 그 여자가 저희 집 물건을 처분했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글쎄 저희 집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판매한 거예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 사진은 저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 안방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누가 봐도 저희 집 물건들이었던 거죠. 당시 저희 집에 출동했던 경찰도 저와 변호사가 함께 그걸 증거라 제출을 하니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 이거 하나로만 이 여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거기에 저는 그년이 남편에게 저지른 스토킹 혐의도 더하고 싶어서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자료를 조사했죠. 솔직하게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라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더 열심히 증거를 찾아주셨죠. 첫 번째로는 이전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 이력 및 이상한 사진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왜 예전에 남편이 받았다는 문자들 있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 거라 될까 싶었는데 경찰이 협력을 요청하니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때 처음으로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한때 좋았잖아. 우리 7년이나 만났는데 당신은 그 시간들이 아깝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여자랑 그 여자 딸.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이에도 그만한 딸이 있었을 텐데. 정말 소름이 돋는데 남편이 이 여자한테 학을 떼면서도 저한테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건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전처가 그것도 문자로 저와 딸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면서 소름을 돋게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신 아직 나 좋아하잖아. 그래서 저번에 내가 건 전화도 받은 거잖아. 당신이 그만하라는 그 말 전부 당신 처가 시켜서 한 말이지. 저번에 당신 옆에 그 여자 목소리 들렸을 때 나 다 눈치챘어. 걱정 마. 나랑 다시 살면 그런 일은 일절 없을 거야. 정신병이 아주 단단히 들었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리도 소름이 돋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여자가 남편의 정신을 얼마나 갉아먹었으면 그날 그렇게 남편이... 지금 생각하면 후회밖에 안 되는 거 뻔히 알지만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서 말이죠. 아무튼 이 일 때문에 남편이 저와 다툰 정황들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가 사고를 당했던 것 자체가 그 여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저와 다툰 정황들도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있었던 일에 이 여자의 스토킹은 더할 수 없다고 말이죠.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고 저와 변호사는 기어코 그 여자의 스토킹 범죄를 더할 수 있었어요. 정말 법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순간에는 짜릿하더군요. 더군다나 주거침입에 대한 죄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스토킹에 주거침입까지 하면 이게 가중처벌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솔직히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남편이 당하고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지금도 후회가 깊습니다. 가중에 가중에 가중. 그래서 초범임에도 그 미친년은 벌금 1,000만 원에 징역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을 받자 판사보다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랑이 죄야? 내가 내 남편 사랑하는 게 죄냔 말이야. 내가 왜 스토커야? 내가 왜 범죄자냐고! 내가 왜 감옥을 가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도 감옥은 절대 가기 싫었는지 나중에는 표정을 180도 바꾸면서 봐달라며 매달리더군요.
물론 당연히 안 받아줬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보다 본인이 남편과 먼저였다고 그러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랑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 아이, 집, 남편과의 관계. 그런데 어쩌지? 그거 전부 다 내가 먼저 했어. 너보다 내가 더 긴 시간 동안 내 남편이랑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았다고! 이 정도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죠? 이 여자 절대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어떤 피해가 생길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을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전처 말고도 또 웃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처의 식구들이었어요. 자기 딸이 감옥을 간다 하니 그건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손까지 빌면서 저한테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네. 우리 딸 감옥만은 제발 하더군요. 제 딸이 이혼당했을 때부터 옆에서 잘 지켜봤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다고? 제 눈에는 다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죠. 게다가 진정 사과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만족할지. 꿈에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나와서 말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죽음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기에 처벌이 너무 가볍다 생각했지만 이게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의 소름 돋는 행각에 지금 저와 딸은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 다른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핏줄이라며 그 여자가 깜빵에서 나온 뒤에 찾아올까 무서워서요.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으니 함부로 무시하기엔 조금 찝찝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제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미안하다며 이사 비용을 보태주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닌데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안 받으면 괜히 죄스러워서 한이 될 것 같다며 끝까지 우기시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정에서는 남편의 전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특히나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당시 상황과 제 입장,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하게 됐죠. 끝내 친정은 그런 제 마음 이해한다고 손녀도 있는데 뭘 어쩌겠냐며 시부모님과 한번 자리를 만들고는 다 함께 걱정과 서운함을 털어내셨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복잡하고 다사다난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만약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당하는 일을 말했더라면 그날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가족과의 시간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